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태종실록 제18부 공신들의 운명, 역전의 명수 조영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416년 민무휴가 민무회가 유배지에서 자진함으로써 민씨 가문은 완전히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태종은 정말 집요할 정도로 민씨 가문을 아작을 내버렸죠. 그리고 이 민씨 가문 이외에도 몇몇 공신들 역시 좋지 못한 말로를 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태종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공신들을 숙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사구팽의 대명사로 많이들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첫 타로 걸렸던 시범 케이스였죠. 이거이의 경우 마지막까지 용서를 받지 못한 채 1412년 무렵에 결국 유배지에서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공신들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끝이 안 좋았던 건 아니에요. 공신들 중에서는 죽는 그 순간까지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간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자, 일단 몇몇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좀 거론을 하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일단 먼저 1405년 태종이 집권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는데, 요때쯤 해가지고 태종의 측근 공신은 아니었지만 조선 왕조가 개창된 데 있어서 큰 공을 세웠던 조용히 세상을 떠나십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뭐 사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이 시대 인물 중에서 가장 이제 또 제가 좋게 보는 인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준이거든요. 근데 조준의 말로가 사실 좀 안 좋긴 해요. 그거는 뭔가 좀 이제 영화롭게 살다 간 건 맞기는 한데 그다지 이제 지조나 절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애매한 구석이 있는 인물이죠. 조준은 다들 아시다시피 정도전 못지않은 개국공신이었어요.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 입장에서는 좌도전 우조준이라고 할 정도로 양팔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인물인데, 근데 막판에 가서 정도전과 갈등이 생기다가 결국에는 어정쩡하게 태조 측에 있다가 태종 쪽으로 노선을 갈아탄 그런 인물이었죠. 이것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변절을 했다기보다는 얼떨결에 이렇게 갈아타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조준 인생 커리어에 있어서 흠결로 남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조준은 개국공신으로서 또 태종을 어쨌든 막판에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태종이 마지막까지 존중을 해줬지만 정작 실권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실권을 잡지 못한 채 그래도 나름 또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조용히 세상을 떠나게 되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의 인물의 죽음에 대해서 거론을 하자면요. 1409년입니다. 태종의 최측근으로 있었던 권근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권근은 조선 개국에 있어서 반대파에 속했던 인물이죠. 그러나 태종이 왕이 된 데 있어서 기여함으로써 핵심 공신의 반열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조준하고는 좀 이제 반대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개국공신이라는 점에 있어서 권근은 기여한 바가 없어요. 그거는. 하지만 태종이 왕이 된 데 있어서는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인물이 또 권근이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조준과 권근은 공신의 반열에 오르고 영화롭게 살다가 세상을 조용히 떠나신 분들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공신들이라고 해서 다 숙청을 당했냐 하면은 꼭 그런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특기할 만한 점은 뭐냐면은 조준은 개국공신이었지만 태종의 최측근은 아니었고, 권근은 태종의 최측근은 맞았지만 개국공신은 또 아니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게, 개국공신이면서 태종의 최측근으로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 중에서 마지막까지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런 궁금증도 좀 들긴 하잖아요.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데, 조선의 개국공신이면서도 태종의 최측근으로 있으면서 마지막까지 부귀와 천수를 누리다가 간 인물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조영무였습니다. 자, 조영무의 과거를 좀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조영무는 태조가 동북면에 군벌로 있던 시절 그 휘하에 사병으로 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일개 사졸 출신으로 역사 무대의 이름을 남긴 사람이었죠. 자, 일개 사졸이었던 조영무. 하지만 나름 좀 이제 군사적인 실력이 꽤 있었던 모양인지 태조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태조가 조영무를 키워줘요. 그래서 순전 태조가 키워졌기 때문에 조영무가 일개 사졸에서 무장급까지 성장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조영무는 태조 이성계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쪽 라인으로 계속 가야 되는 사람인데, 자,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정몽주를 격살하는 사건이 일어날 무렵 조영무는 서서히 태종의 측근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거를 변절이라고 해야 될지는 좀 모르겠는데 하여튼 라인을 갈아탄 건 확실해요. 여담이지만 이때 태종 이방원의 가장 강력한 측근은 조영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용의 눈물 같은 거 보면서 좀 그런 착각을 많이 했어요. 조영규, 조영무 이름이 비슷하니까 혹시 뭐 둘이 친인척 관계라든지 원래부터 이제 한 팀으로 계속 이방원을 따라다녔다는 거든지 그런 거였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조영무, 조영규는 서로 본관도 다르고 완전 별개 인물이에요. 조영규는 그래도 이제 고려시대에 나름 이제 관료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조영무는 완전 밑바닥에서 올라온 사람이죠. 그리고 조영무는 엄밀히 말하면은 이성계 라인에 있다가 이방원 라인으로 간 타입이었고 조영규는 처음부터 이제 이방원 라인으로 갔던 타입이었고 그렇게 좀 서로 차이가 있기는 있죠. 아무튼 조영무는 이때쯤부터 해가지고 이방원 라인으로 갈아타게 되면서 정몽주를 격살하는 데 동참을 하게 되고 그 공로로 개국공신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일개 사졸 출신인 조영무가 일국의 개국공신 반열에 올랐다. 이거 정말 인생 역전이죠.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역전의 명수라고 할 법도 한데 조영무의 인생 역전은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자, 근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좀 찜찜한 부분이 한 가지 있다면 그거죠. 어쨌든 이 과정에서 라인을 바꿔 탔다는 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태조 입장에서는 배신이라고 느낄 법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실제로 태조는 조영무를 굉장히 미워하게 되고 태종에게 조영무를 내치라는 요구까지도 해요. 옛날에 제가 한번 이것도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야, 저 조영무라는 놈은 저렇게 박쥐처럼 옮겨 타는 놈인데 한 번 배신한 놈이 두 번 배신 안 하겠냐.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충고를 해줄게. 조영무를 어떻게 해라. 쳐내라. 그러나 태종은 이 말을 듣는 신용만 하고 실제로는 끝내 조영무를 쳐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잘 나가던 조영무. 하지만 조영무에게도 인생의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시련이 찾아오냐? 바로 개국 초기에 사병혁파를 반대했다가 지방으로 좌천된 일이 있었죠. 이때 조영무가 얼마나 과격하게 행동을 했냐면은 끝까지 사병을 안 내놓으려고 버텼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사병 명단을 갖다가 압수를 하려고 태종이 사령을 파견하거든요. 그래서 군 장교를 파견을 해가지고 그 사병 명단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여기서 조영무가 군 장교를 폭행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나리께서 그런 명령을 내렸을 리가 없다. 나의 태종은 그렇지가 않아. 하면서 이때 그냥 엄청 과격한 행동까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조영무는 지방으로 좌천되는 시련을 맛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조영무는 애초 사병혁파 문제로 인해서 정도전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인물이었죠. 이 때문에 태종 편에 서가지고 1차 왕자의 난을 성공시킨 핵심 공신이 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만큼 조영무는 사병에 대한 집착이 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태종의 사병혁파 정책에 반발을 했다가 한 차례 시련을 맛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때 좌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좌천 사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의 조영무하고 그 이후의 조영무가 꽤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이전의 조영무는 상당히 과격한 면도 많았고 사고도 많이 쳤고 흑역사도 좀 있어요. 근데 그 이후의 조영무가 완전히 변신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조영무는 이때 지방 좌천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개국 초기 혼란기에는 사병을 보유한 사람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병은 필요 없고 앞으로 필요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것을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조영무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일개 사졸 출신인데 이 사람이 뭐 얼마나 배운 사람이겠어요. 정말 무지랭이 촌뜨기거든요, 이 사람도. 그런데 조영무가 정치 감각 자체는 상당히 타고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조영무가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사병이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의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바로 군주에 대한 충성심. 이거를 얼마나 어필할 수 있냐가 내가 출세하냐 출세하지 못하냐의 갈림길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 뒤로는 이제 조영무가 용서를 받아서 중앙정계로 복귀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조영무가 180도로 달라지게 돼요. 이전과 다르게 정말 신중하고 아주 꼼꼼한 처신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랫사람들 앞에서도 항상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서 빈틈없이 자기 관리를 해나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조영무는 죽는 그 순간까지 고위직 세계에서 그 흔한, 정말 그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뇌물십이 한번 없을 정도로 자기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했던 인물이에요. 그 결과 조영무는 모든 관료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정승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우정승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죠. 자, 그리고 태종은 이러한 조영무의 변신을 높이 평가를 해가지고 각별하게 신임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조영무가 얼마나 신중한 인물이었냐? 그거를 보여주는 한 가지 이제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 조영무가 말년에 병으로 이제 사직을 하게 돼요. 자, 그러자 이제 태종이 그 후임자로 누구를 임명하냐면은 남제를 임명하는데, 사실 남제가 누구냐면은 바로 남은의 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태종이 1차 왕제해난 일으켰을 때 마구잡이로 다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죽일 사람 죽이고 살릴 사람 살리고,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살리는 쪽으로 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종이 남원이 이제 그 난전 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상당히 좀 아쉬워했대요. 그래도 남원은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남원이 살아있었다면은 더 좋았을 뻔 했는데, 그런 이제 말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형이었던 남제 같은 경우는 애초에 또 태종 라인을 잡았던 사람이라 가지고 계속 살아남아서 나중에 이제 끝까지 부귀영화를 누렸던 인물인데, 그런 만큼 남제도 굉장히 조심성이 강한 인물이었겠죠. 그래서 태종이 남제를 조영무의 후임으로 임명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이 신중하고 조심성이 강하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륜이 한마디 합니다. 에이, 전하께서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신중하고 조심성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조대감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조영무가 너무 신중하게 처신할 것을 요구를 해가지고 일을 진척을 못 시켜서 곤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 이제 불평을 토로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태종이 웃으면서 그것은 조영무의 성품이 강직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그것이 바로 조영무의 최대의 장점이 아니겠냐 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임금이 하륜, 이숙번을 불러 말하였다. 이제 조영무가 병든 지 날이 오래이니 누가 대신할 만한 자인가? 자, 그러자 이제 남제가 추천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남제는 모든 일에 용기 있게 행동함에 나약한데 이를 재상으로 삼는 것이 어떠할까? 그래가 뭐 나약하다고 말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좀 더 태종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이제 신중한 처신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을 재상으로 삼는 게 어떻겠냐는 뜻이죠. 자, 그러자 이제 하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즉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조영무가 더욱 심합니다. 신 등이 한 가지 일을 행하고자 하면 굳이 만류하는 까닭에 일을 행하기가 심히 어려웠습니다. 하면서 조영무에 대해서 불평을 토로하죠. 전하께서 모르셔서 그러는데 신중하고 조심한 거로 따지면은 조영무 따라갈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륜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 처리하는 게 신중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하륜이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일 처리하는 게. 일하는 방식은 정도전이랑 완전 판박이에요. 오히려 이 하륜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줬던 인물이 바로 조영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종이 남제를 후임 재상으로 또 임명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하륜의 그런 성향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륜이 폭죽 기관차처럼 정책을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니까 그걸 브레이크로 걸어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서 조영무를 썼던 건데 조영무가 물러나게 됐으니까 그럼 브레이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좋을까 했을 때 남제를 생각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태종이 뭐라고 하냐? 임금이 웃으면서 조공이 고등까닭이다 하였다. 그것은 이제 조영무가 그만큼 강직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냐 하면서 오히려 조영무를 칭찬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런 비판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거 나쁘게 보면은 조영무가 지나치게 보신주의적으로 행동을 한 거고 너무 과도하게 예스맨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저런 거 아니냐. 즉 상관들이 뭐 하자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바른 말 그렇게 하지 않고 애지간하면 이제 아부나 하면서 적당히 구색이나 맞추면서 신중하게 그런 식으로 처신을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영무의 경우 하륜이 불평을 토로했던 것처럼
필요할 경우에 할 말은 정말 꼭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영모가 무조건적인 예스맨은 아니었고 아닌 건 또 아니라고 말한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그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때에는 분명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판단이 동반된 이후에 행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영모 같은 경우는 나름의 원칙도 있었고 소신도 분명히 했던 인물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실제로 태종이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어느 날 태종이 신하들하고 같이 사냥을 나갔다가 사냥터에서 조영모를 두고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달리려고 해도 마음으로 쉽게 움직일 수가 없고 또 위험으로 굴복시키려고 해도 쉽게 굴복시킬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오로지 조영모 뿐이다라고 하면서 조영모를 굉장히 칭찬을 했다라는 거죠.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임금이 조영모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위무로서도 굴복시킬 수 없고 빈천으로도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하였는데 달래더라도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위험으로도 굴복시키지 못한 자는 오직 경뿐이요. 자, 그러니까 당시 태종이 조영모에 대한 평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조영모가 지나치게 신중하게 행동한 것처럼 보여도 할 말은 분명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조영모한테는 위험으로 굴복시키는 것도 안 통하고 그냥 어르고 달래는 것도 안 통하고 그럴 정도로 자기만의 소신과 주관이 뚜렷한 인물인데 다만 처신은 신중하게 했을 뿐이다. 라면서 조영모의 그러한 점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다라는 거죠. 자, 태종이 조영모를 얼마나 존중했는지는 그의 죽음에 이르러서 알 수 있습니다. 1414년 7월, 그러니까 민모율과 민무회가 자진하기 한 2년 전쯤이죠. 조영모가 이때쯤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태종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륜과 이숙번을 불러다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까지 법제상으로 대신이 죽었을 때 3일간 애도를 표하면서 조회를 쉬게 했는데 그 애도 기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애도 기간을 한 5일 정도 하면 안 될까? 그런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조영모의 죽음을 아쉬워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법제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륜이 반대를 해요. 전하, 법에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런 법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되는데 5일간 애도 기간을 표한다고 국정이 마비되는 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결국 하륜이 반대를 해서 실행을 하지는 못하죠. 물론 태종도 알았을 거예요. 5일간 그렇게 애도를 표하기 위해서 조의를 쉰다는 게 좀 과도하다는 것은 알기는 알았지만 그만큼 자신의 섭섭함과 아쉬움을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태종이 얼마나 조영모를 존중했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조영모가 죽자 임금이 하륜에게 물었다. 대신의 죽음에 3일 동안 정조하는 것은 가벼운 것 같다. 내가 생각건데 나름 또 전례를 들어요.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한 건 아니었고 자 근데 태종이 들었던 전례가 누구냐면은 한나라 곽광, 당나라 위징 이 두 사람을 전례로 듣는데 이 두 사람 다 당대를 대표하는 명재상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영모를 이 명재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높게 평가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들의 죽음에 모두 5일 동안 철조하였는데 경은 이를 아는가? 자, 그래서 전례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라고 물어봤더니 대답하기를 하륜이 이렇게 얘기해요. 신은 잊어버렸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는 거죠. 근데 하륜이 이거 정말 몰랐겠어요? 당연히 이 전례를 알긴 알았겠죠. 근데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에요. 전하가 대신을 중히 여기는 뜻은 비록 지극하시나 만약 5일 동안이나 하면 군국 중사가 장차 엄체되는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그러니까 하륜이 그런 거죠. 그냥 뭐 표면적으로는 제가 옛날 역사를 까먹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전하께서 대신을 아끼는 마음은 정말 지극하시지만 근데 5일 동안 그렇게 애도를 표한다고 국정 운영을 중단을 하면은 그거는 국가적으로 좀 큰 손해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태종도 안 되는 거 알면서 그냥 아쉬움을 토로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기 때문에 결국 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관들이 조영모에 대한 평가도 나와 있는데요. 또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은 이렇게 평가를 해요. 조영모는 질실하고 바른 소리를 좋아하고 정사에 임하여 사정이 없었으므로 임금에게 중히 여기는 바가 되었다. 라면서 사관들조차도 조영모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줬다는 거죠. 흥미로운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태종실록에 기록된 조영모의 졸기에서 조영모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후했다는 점이죠. 이게 좀 약간 거시기한 얘기인데 보통 무장 출신들이 정승 지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런 경우가 뭐 종종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관들이 깔보는 경향이 있어요. 아유, 저 무식한 놈이 정승이야? 하면서 그런 깔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사관들조차도 조영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진실하다, 그리고 강직하다 하면서 굉장히 후한 평가를 남겨줬다라는 거죠. 이거는 조영무가 좌천 사건을 겪은 다음에 얼마나 180도로 완벽하게 자신을 변화시키고 관리를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서 태종은 조영무를 두고서 한 제국의 명제상인 곽광, 그리고 당 제국의 명제상인 위증에 견줄 정도로 그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는데, 두 사람 다 또 바른 말 많이 했던 걸로 유명한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조영무는 신중한 처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 바른 소리를 잘한다는 평가도 같이 받았던, 그리고 무장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문관의 끝판왕인 정승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점에서 정말 진정한 인생의 역전 명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처신에 있어서 조영무하고 완전 반대되는 처신을 했던 인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조영무하고 마찬가지로 마지막까지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간 사람이 있었죠. 바로 태종의 최측근이자 참모 중에 참모, 꾀돌이 중에 꾀돌이 하륜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한번 이어서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